2019년 우리가 누리는 자유평등한 대한민국의 오늘은 100년 전 일제에 저항했던 항일 독립투사가 품었던 꿈이었다. 조국 독립을 향한 염원은 남녀가 다르지 않았을 터.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여성은 350여 명, 전체 2.3%에 불과하다. 대학생 수정과 친구들은 지난해 여성 독립운동가를 찾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다 남자분들밖에 없어. 다 남자 독립운동가분들. 독립운동사를 다룬 책에서 관련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거 우리 썼던 문구잖아. 인스타그램. 나라지 써도 남는 거. 독립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제에 항거했던 여성의 목소리를 기억해야 한다. 나는 한국의 여성이다. 나는 조국 광복에 책임을 가지고 있다. 1,500만 여성은 굳게 뭉치어 국가 독립과 민족 해방을 위하여 노력하자. 조국 광복을 위해 불꽃으로 타올랐던 여성 독립투사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자. 독립운동사에서 여성은 어머니, 아내라는 내조의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선 직접 총을 든 여성이 등장한다. 목숨 걸고 의열투쟁에 나선 여성은 단지 영화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일 뿐일까?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홍코우 공원의 거사보다 12년 앞서 일제를 향해 폭탄을 던진 여성이 있었다. 평남도청 폭탄 투척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여자 폭탄범. 어린 아이를 안고 감옥에 갇힌 그녀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조상화 한 장으로 기억되는 여자 폭탄범. 안경 씨는 어떤 인물일까? (1919년) 상하이 프랑스 조계는 독립지사들이 활동하기에 비교적 자유로운 곳이었다. 치외법권이 인정돼 일본의 감시를 따돌릴 수 있었고 우호적인 프랑스 측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던 까닭이었다. (1919년 4월) 이곳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3.1) 운동을 통해 확인된 민족의 독립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무장투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임시정부에서는 완주 러시아 지역에 있는 그러한 독립군 단체들을 산하 기관으로 둠으로써 지역의 최고의 어떤 이점들을 살려서 무장투쟁을 전개하려고 했었고요. 거기에 이제 대한 광복군 총령을 두어서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상황을 고려해서 만주라든가 러시아 이쪽에 대체적으로 이제 산하 무장 조직을 두었다. 곧 기회가 찾아왔다. 미국 의원단 100여 명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임시정부는 독립 원조를 청원하는 외교 노력과 함께 평양 등 주요 도시에서 폭탄 의거를 계획했다. 미국 의원단들에게 우리 조선의 어떤 독립운동의 기상이라든가 또는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그 한국민들은 강력하게 어떤 저항한다는 메시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계획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평남도청이라든가 평남경찰서에 이제 폭탄을 투척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선의 어떤 독립의 어떤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자 했던 것이죠. 1920년 8월 3일 으스름 달빛 아래 고막을 울리는 맹렬한 폭탄 소리가 평양 시내를 뒤흔들었다. 평남도청 평남경찰부에 던져진 폭탄으로 담장이 무너지고 유리창이 깨졌다. 기사에는 폭탄 모양이 자세히 소개됐는데 상하이에서 제조한 것으로 추측했다. 안경 씨는 일제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상하이에서 평양까지 폭탄을 몰래 숨겨 들어왔다. 임시정부의 지시를 받고 평양에 잠입한 결사대 5 가운데 유일한 여성. 당시 아이를 가진 몸이었다. 일제가 그 경찰의 그 감시가 굉장히 삼엄해졌을 때 내가 임산부기 때문에 집중을 못 받을 거다. 그리고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폭탄을 넣어가지고 들고 들어가시잖아요. 정확하게 우리의 의지를 알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그 선봉장의 여성들도 분명히 섰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딱 죽을 각오를 하고 섰다는 거죠. 폭탄 거사 후 다른 대원들은 중국으로 돌아갔지만 안경 씨는 출산을 위해 국내에 은신했다. 이듬해 3월 숨어있던 곳이 발각됐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감옥에 갇힌 기막힌 처지. 임시정부의 구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임신한 몸으로 독립투쟁에 뛰어든 안경 씨는 그 후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 1962년 건국 훈장 독립장에 서운됐지만 훈장을 전할 후손을 찾지 못했다. 공적 조서 기록에서 투옥 이후 삶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신분장 지문원지라고 해서요. 그 일제시대 때 옥에 계셨던 분들에 대한 수령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안경 선생님이 지문이 찍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분에 대한 간단한 이제 인적 사항, 뭐 본적이라든지 생년월일, 주소 이런 부분이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공적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가출옥 관계 서류. 평양 형무소에서 조선 총독부로 보고된 문서다. 1921년 4월 투옥됐다가 7년 가까이 형을 살고 가출옥됐다는 기록이다. 여기까지의 안경신 선생님의 행적은 확인이 되나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자료에서 명확하게 아직은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록 소식을 다룬 기사를 통해 순탄치 않았을 여생을 추측해볼 뿐이다. 감옥에 갇힌 동안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8살 된 아들은 눈이 멀었다. 불꽃같이 타올랐던 여자 폭탄범 안경 씨는 어떻게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을까? 1920년 비밀결사 대한애국부인회 검거 기록에 교통부원 안경신이란 이름이 올라 있다. 대한애국부인회 그 활동 당시에요. 교통과 재무를 맡아보셨던 것으로 나오시는데 아마 교통과 재무를 맡으셨다고 하는 거는 독립운동 자금 혹은 군자금 모집에 이제 일정한 역할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한애국부인회는 임시정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결성된 항일 여성운동단체였다. 평양의 장로교, 감리교, 부인회가 통합해 각지에 지부를 두었고 군자금 2,400여 원을 모아 상하이 임시정부에 보냈다. 군자금 전달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안경 씨는 평양에서 여학교를 다녔다. 대한애국부인회 회원 중 눈에 띄는 직업은 교사였다. 여성 항일운동과 여학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서울 숭이여자고등학교. 1903년 미국인 선교사 마펫이 평양에 설립한 숭이여학교가 그 전신이다. 1919년 평양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격렬한 만세 시위가 이어졌다.
기독교 계열 학교 학생들이 적극 참여했는데 그 중심에 숭이 여학교의 학생 조직 송죽 결사대도 있었다. 이 단체는 조직의 이름과 그 학생의 명단 모든 것들이 비밀리에 붙여졌어요. 회원 명부도 만들지 않았고 모든 일을 치밀하게 비밀리에 진행해 나갔던 단체였습니다. 장차 독립운동에 투신하겠다는 결의는 그 규칙에 잘 드러나 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치기로 한 비밀 결사대이다. 우리는 우리의 조직을 그 누구에게도 결코 발설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조직을 그 누구에게도 결코 발설하지 않는다. 가족은 물론 남편에게도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으며 서로 성명 대신 벼로를 사용키로 한다. 서로 성명 대신 벼로를 사용키로 한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여기 학교에 재학하셨던 분들이 저희 지금 나이대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우리가 이런 일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리고 비밀리에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그러니까 일제의 눈을 피해서 목숨까지 내놔가면서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할 것 같아서 와 되게 결의가 대단하다. 폭탄 의거를 위해 평양에 잠입한 임정결사대를 돕는 등 학창시절부터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한국 최초의 여자 비행사 권기옥 또한 송죽회의 한 사람이었다. 권기옥 선생은 원래 평양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애국부인회에서도 활동을 했고 여러 활동을 했어요. 여자분들 중에서 정말 일선에서 남자와 똑같이 활동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분이 권기옥 선생이에요. 그래서 권기옥 선생은 중국 운남에 있는 공군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도 좋았고 그리고 공군 활동을 실제로 했습니다. 중국 공군으로서 활동을 했어요. 평양 3.1운동 당시 송죽 결사대 졸업생과 학생들은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등사해 거리로 나갔다. 여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생 조직은 훗날 대한애국부인회와 같은 항일 여성단체의 바탕이 되었다. 1886년도에 최초 여성 교육기관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제는 분포가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191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면 그 학교에서 수학했던 학생들은 어떻게 이제는 학교의 선생님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사회의식 변화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구국의식을 왠지 모르게 심어주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조성되어진 거죠. 거기에서 1910년 이후 그다음에 점점 쌓여져서 1919년도 3.1운동 당시에는 교사와 학생들이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1919년 직후 조선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린 이 책은 영국 데일리메일 특파원 출신 프레더릭 아서 맥켄지가 3.1운동을 직접 목격하고 쓴 것이다. 대한제국 말 의병 활동부터 취재했던 그는 여성의 변화에 주목했다. 집안에 머물렀던 여성이 거리로 나와 만세운동에 참여했으며 기독교 교육과 신문물을 받아들인 여성, 특히 여학생들이 국권 회복을 요구하는 데 앞장섰다고 적고 있다. 봉건사회, 현모양처를 최고 덕목으로 여기던 여성들은 언제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걸까? 새로운 교육과 문화 등 신문물이 쏟아져 들어온 대한제국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3.1 운동이 있기 20여 년 전인 1898년 북촌 양반가 부인을 중심으로 작성된 여권 통문이 황성신문에 실렸다. 먼저 문명화한 나라를 보면 남녀가 동등한지라 어려서부터 각각 학교에 다니며 그 학문과 지식이 산에 못지않은 고로 권리도 일반이니 우리나라도 여아들을 보내어 훗날 여중 군자들이 되도록 여학교를 창설하니 여자아이를 학교에 보내시라. 이 여성들이 직접 학교가 지어져야 한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대궐 골문 밖에서 상소를 합니다. 100여 명의 여성이 그 골문에 앉아서 상소를 한다는 것. 이거 매우 놀라운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조직을 하고 결집을 하고 유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힘을 결집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았던 여성들이죠. 근대 교육을 받은 여학생은 독립선언서를 전국으로 확산시킨 전령이었다. 개성의 호수돈 여학교를 다니던 조화벽은 조선 총독부가 휴교령을 내리자 고향인 양양으로 향했다. 이 조화벽 여사가 버선발에다가 넣어가지고, 옛날에는 버선이 있었어요. 양말 말고 버선이라는 거 있죠? 네. 버선에 그 솜들이 들어있는데 그 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독립선언서를 옮긴 거예요. 17살, 18살에 만세운동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 당시는 전국적으로, 네, 광주 소피아, 대구 신명 이런 여고, 여중에서 어마무지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만세의 물결 속에 독립을 얻겠다는 결의만큼은 남녀 학생이 같았다. 전국 각지의 여학교는 만세운동의 거점이 되었고 여학교 교사와 여학생이 앞장서 만세 시위를 이끌었다. 일제 무단 통치 10년 동안 태극기는 잊혀진 대한의 상징이었다. 그런 태극기가 전국 곳곳에서 몰래 만들어졌다. 지방에서 평양과 의주 등지에서 만세 시위를 3월 1일에 진행했을 때 거기에서 태극기가 등장을 했었고, 근데 태극기를 준비하는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손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철필로 긁어서 등사판에 인쇄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목판에 깎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현재 독립기념관에 보존되어 있는 것처럼 자수로 만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태극기는 억압됐던 항일 의지를 고무시키는 데 꼭 필요했다. 광주의 만세운동은 3월 10일 장날로 정해졌다. 소피아 여학교 교사 학생들도 만세운동을 준비했다. 거사를 앞두고 학생들은 소피아홀 지하 창고에 모였다. 여기서 그 당시에 여학생들이 무명 치마, 광목 치마를 찢어가지고 여기서 광주의 독립만세운동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태극기를 만들고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던 곳입니다. 만세운동 당일 선두에 섰던 여학생들은 미리 만든 태극기를 시위 군중에 나눠주었다. 특히 광목 치마로 만든 태극기는 일본군의 표적이 되기 쉬웠다.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박예순 교사를 비롯 교사와 여학생 23명이 붙잡혀가 고초를 겪었다. 맨손으로 만세를 불렀던 사람들을 일제는 총칼로 막아섰다.
군대를 추가 배치해 무자비하게 잡아 가두고 폭력을 가했다. 특히 선두에 섰던 여성을 향해 일본군은 입에 담기조차 힘든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일본 경찰은 여성 인권을 유린한 성고문까지 자행했다. 진짜 영미민 아니면 스쿨걸스라고 할 정도면 어쨌든 미성년자인데 얘네를 묶어놓고 때려놓고 때리고 공문하고 그냥 인격체로 생각을 했더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일제의 악랄한 폭력 앞에서도 여학생들은 당당하고 의연했다. 국가를 건설하는데도 남녀의 협력이 없어선 안 되지요. 나는 비록 작고 아무 가치 없는 나라라도 한국의 자녀는 될지언정 결코 일본 제국의 신민은 되지 않겠소. 닭이 누가 시켜서 새벽에 때가 되면 오나요? 독립할 때가 되니 저절로 독립만세 소리가 나왔지요. 여성에 의한 독립운동이라는 거는 한국 사회의 의식의 변화를 일으켜요. 이 여학교 출신의 그 여성들이 남성하고 똑같이 독립운동을 하고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헌신하면서 구국운동을 하는 거를 보면서 아, 여태까지 생각했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아니구나. 이거는 이제 달리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사고의 변혁을 경험하게 되는 이게 이제 사건이거든요. 일본 제국의 심장부였던 도쿄. 국내보다 더 큰 격변의 시기를 겪은 이들이 있었다. 바로 일본에서 유학하던 조선인 학생이었다. 도쿄 중심가에 있었던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은 그들의 만남 장소였다. 関東大震災でこの辺りは燃えてしまって、その時 YMCA の会館も燃えてしまって、その後それまでなかった道なんかもできてしまいましたので、だいぶ様子が違うんですけれど、まあ大体この辺だと、昔の地図とですね比べてみるとこの辺だと思われます。1910年に、韓国が日本を併合してからはもうこの東京で朝鮮人が持っているもう唯一の、自由に出入りできる自分たちだけの建物だったので、まあみんな留学したらばみんなまずここにね YMCA に来たと聞いています。だったらこの場所は相当な歴史があるという。そうですね、ですからもちろんまあ、本当にここに来て何でも学生たち話して、ですから自然とねここがそういう独立運動の現場になったんだと思います。はい。 독립을 갈망하던 유학생들은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한껏 고무됐다. 우리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 여긴 유학생들은 곧 조선 청년 독립당을 결성하고 독립선언서를 써내려갔다. 그리고 1919년 2월 8일 도쿄에 있는 대부분의 조선인 유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28 독립선언이 낭독됐다. 東京は朝鮮では見ることのできないもの、触れることのできない海外の情勢がもういろいろなニュースが入ってきて、そんな中でロシアで革命が起こったり、第一次世界大戦が終わってヨーロッパの小さな国が独立したり、そういう朝鮮では分からないことがここにいた学生たちには分かったわけですよね。ですからまあそんな学生たちが今こそついに朝鮮も独立を叫ぶ時が来たんだ、まあ、そのことをいち早く察して、まあここで立ち上がったことがその後の3.1運動につながっていった、まあ、そういう現場ですよね。 당시 28 독립선언에는 여학생도 동참했다. 도쿄 한가운데에서도 한복만을 고집했던 김마리아, 그리고 황해덕 등이었다. 김마리아 선생은
그 당시 자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30원을 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냈다는 것은 적극 참여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마리아 선생이나 황예수도 선생이 세상은 한 수레로 돌아갈 수가 없다. 두 수레바퀴가 같이 존재해야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웅변을 토했습니다. 독립선언서가 낭독된 직후 일본 경찰이 들이닥쳤다. 대회는 강제 해산됐다. 선언서에 서명한 남학생들을 포함 수십 명이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でも当時朝鮮人の学生がいるところには必ず日本の警察が尾行してましたから、その場にもいて、そして怪しい状況を察してすぐにもう独立宣言が読まれて、その場所に日本の警察が来て、みんなそこにいた学生たちは逮捕されちゃうんですね。 일본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도 도쿄의 28 독립선언서는 기적같이 조선에 전해졌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며칠 뒤 일본에서 조선으로 향하는 여객선 위. 기모노 차림으로 변장한 김마리아가 타고 있었다. 기모노 허리띠에 28 독립선언문을 은밀히 숨긴 채였다. 무사히 배에서 내린 김마리아는 광주의 막내 고모 김필레를 찾아갔다. 김마리아 선생은 정신여학교를 졸업한 뒤에 광주의 스피아 여학교 교사를 했고, 김필레 고모도 광주에서 그 남편이 병원을 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그 병원 지하실에서 28 독립선언서를 복사를 해가지고 학교, 교회, 병원 이런 등지에 그거를 나누어주고, 그리고 곧 이제 우리가 독립이 될 수 있으니까 모두 특히 여자들이 이 운동에 대거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렸습니다. 김마리아는 열정적으로 전국을 돌며 도쿄의 28 독립선언을 전했다. 민족 지도자들을 만나 독립의 때가 왔음을 알리고 국내에서도 전국적인 독립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지 여성들과 여성 독립운동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마리아의 바람대로 3.1운동은 전국으로 번져갔다. 서울에서도 연일 만세 함성이 이어졌다. 그런데 모교인 정신여학교로 돌아온 김마리아는 체포되고 만다. 지금은 남산 한옥마을이 들어선 자리. 1919년 당시 무단 통치로 악명 높던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가 있던 자리다. 일본 헌병경찰에 의해 체포된 김마리아는 이곳에 끌려왔다. 헌병이라고 하지만은 경찰 역할까지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3.1 만세운동 일어났을 당시에는 그 선두에 앞서서 탄압을 했던 가장 악명 높았던 기관입니다. 앞장서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을 뭐 잡아들이고 뭐 포갑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헌병대 사령부였어요. 그 당시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한다. 이렇게들 말을 했어요. 그리고 살아나도 사람 구실을 못한다. 김마리아 선생이 외성대로 끌려가서 사실 심한 아주 고문을 받았습니다. 비행기 태우기, 무슨 주전자에다가 이 고춧가루물을 타가지고 코와 입에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작대기를 가지고
김마지아 선생 머리를 아주 계속적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네가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똑똑한가 보자. 이러면서 머리를 계속 때렸어요. 김마리아가 어떤 고문을 당했을지 짐작해야 하는 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선교사들이 당시 고문당한 여학생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여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 맥켄지 기자 또한 여성이 당한 참혹한 고문을 상세히 전했다. 일본군은 임신한 여성의 옷을 벗긴 채 무지막지한 구타를 가했다. 맨손에 수백 수만 여성 참가자에게 일일이 재판으로 죄를 묻긴 어려웠다. 모진 고문으로 그 기세를 꺾으려 했다.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에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여성들이 투옥됐다. 18 꽃다운 나이에 순국한 유관순 열사처럼 어린 여학생의 뺨은 부어올라 있었다. 20여일 동안 경무총감부에서 혹독한 고문에 만신창이가 된 김마리아도 이곳에 수감됐다. 수형 기록표에 남긴 여성 애국지사들.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역사에 묻힌 이들은 그 몇 배에 달했을 것이다. 1919년 6월 신한민보는 10만 명 애국 여자의 대활동이란 글을 통해 일제에 저항하는 국내 여성 독립 투사들의 소식을 미주 한인 사회에 전했다. 여학생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은 굉장히 그들을 봐서 충격적이었거든요. 전도활동 하러 나오는 것처럼 하러 나왔다가 갑자기 독립선언서를 읽고, 그리고는 목숨을 걸고 독립선언서를 숨겨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지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이 여학생들은 이후에 이 여학생들은 나중에 뭔가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위협적이었는 것 같아요. 일제의 악형에도 김마리아는 멈춰서지 않았다. 병든 몸으로 추록한 지 한 달여 만에 비밀 회합을 연 김마리아는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회장에 추대됐다. 우리 부인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국권과 인권을 회복할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고 후퇴할 수 없다. 국민성 있는 부인은 용기를 분발하여 단합을 견고히 하고 일제히 찬동해 줄 것을 희망한다. 김마리아가 중심이 된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는 전국 각 도는 물론 미국 하와이, 간도지방까지 지부를 설치하고 회원 수도 확대해갔다.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여성 전체를 아우르는 단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6천 원의 군자금을 모아서 임시정부에다가 군자금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6천 원이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군자금 조달 등에만 그치지 않고 조직의 성격도 강화시켰다.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조직 내에 적십자 결사부를 만든 것이다. 독립전쟁이 일어날 경우 여성도 전장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미였다. 이미 상하이 임시정부는 내무총장 안창호의 이름으로 대한적십자회를 설립하였고 국내 여성단체에도 이를 독려했다. 적십자회가 만들어진 거는 그러니까 1920년을 안창호 선생이 독립전쟁의 해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독립전쟁을 선포한다는 것은 전쟁을 치르겠다는 얘기예요. 적십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간호원들이
전장에 나가서 그 군인들을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십자회가 만들어지고 대한민국 애국부인에서도 적십자부가 항상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회장으로 추대된 지 석 달여 만에 돌연 김마리아 체포 소식이 전해졌다. 내부자의 밀고로 조직이 노출됐다. 주모자로 지목된 김마리아는 또다시 모진 고문에 시달렸다. 3.1운동 직후 얻은 고문 후유증은 악화됐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마리아의 옥중 고초와 재판 소식이 연일 보도됐고 세상 사람이 함께 탄식하고 분노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신문을 좀 찾아봤는데 한국에서만 신문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일본에서도 이제 이렇게 많은 신문이 나와요. 동경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요, 야소 교도에 의해 된 조선 부인 음모단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마리아 사건이 그 3.1운동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측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까지 독립운동을 하는 주체는 남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구의 반만 상대하면 됐죠. 근데 이제는 그 김마리아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라는 게 만들어짐으로써 여성이 독립운동의 주체로 나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 민족이 독립운동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일본의 적이 2배가 된 거죠. 3.1운동에 불씨를 붙였고 항일 여성단체 리더로 여성의 참여를 이끌었던 김마리아. 그 대가로 긴 망명 생활을 해야 했고 평생 병마에 시달렸지만 죽을 때까지 일제에 굴복하지 않았다. 저희가 그 당시에 입으셨던 한복인데 이 한복을 저희들이 귀하게 모셔놓고 있는 거는 그 얼마나 일제의 그 고문이 정말 가혹하고 어떻게 이렇게 인간들로서 이런 고문을 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앞섭하고 뒷섭하고의 요 차이입니다. 인두로 막 찢어가지고 가슴 한쪽이 거의 정말 굉장히 상하셨기 때문에 한복을 항상 고집하고 입으셨는데 그 한복에 이렇게 앞섭이 차이가 날 정도로 안창호 선생님은 김마리아 같은 여성 동지가 10명만 있어도 우리나라가 벌써 해방이 됐을 겁니다 라는 표현도 해주셨고 1921년 5월 10일 병든 몸으로 김마리아가 법정에 섰던 기사가 나왔던 날 막 아이를 출산한 폭탄범 안경신이 체포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미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중국, 미국 등지로 망명을 떠났던 시기 나란히 신문 지면을 채운 두 여성 독립투사의 소식은 어떤 의미였을까? 일제강점기가 굉장히 여전히 그 가부장적인 사회고 그랬을 때 여성들이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이죠. 20년대 초반에 한국 여성의 그런 위치, 역할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신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민족의 그 주인이 바로 내 자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3.1운동이 탄생시킨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수립 초기부터 남녀가 평등함을 중요한 가치로 삼았다. 미국이나 우리보다 훨씬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도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1919년 이 무렵에 헌법에 보장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한국은 1919년에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걸 해놓고 여성들도 임시정부 조직에 참여를 했습니다. 뭐 김마리아라든지 방순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임시의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크게 활약하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광복군을 창설했을 때 그때 이제 여성들도 한국광복군 대원이 돼가지고
여성 광복군이 되는 것이죠. 독립기념관 이준식 관장이 역사를 공부하게 된 데에는 어머니 영향이 컸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억의 샘을 길어 올려 쓰고 또 써내려갔던 회고록. 나라 잃은 서름과 울분에 찬 목소리가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듯하다. 이 유필 원고의 지은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규군인 한국광복군에서 활약했던 지보경 선생이다. 3.1운동 이듬해에 태어난 지보경은 아버지를 따라 망명해 척박한 만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인상적인 대목이라고 아마 표시해 놓은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8월 29일은 우리 민족의 가장 부끄러운 나라 잃던 날이었다. 이날에는 우리 교포의 누구 집을 막론하고 굴뚝에 연기가 오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 굶는 날이다. 나라 잃은 부끄러움을 절치부심 잃지 말고 정신을 분발해 기필코 독립을 완수할 것을 다짐하는 날이다. 다시 또 이제 만국민의 서름을 절감을 하셨겠죠. 어린 나이에도. 아마 그러면서 이제 나라 잃은 국민 이제 서름을 느끼셨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쌓이면서 이제 뭔가 행동을 해야 될 때 결국은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되는 아마 근본적인 계기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지청천 장군은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1919년 만주로 망명해 군인 양성 무장독립투쟁을 이끌었다. 만주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파한 지청천 장군은 상하이 임정에 합류하기 위해 중국 관내로 이동하는데 그때가 1933년이었다. 1932년 제국주의 침략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일제를 향해 윤봉길 의사가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졌다. 25 조선 청년의 목숨을 내건 의거는 중국을 놀라게 했으며 임시정부의 독립투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那个尹奉吉一举之后呢，原来对临时政府提供保护的法租界当局呢，不再向临时政府提供保护，而日本呢又是大肆搜捕呢独立运动志士，所以独立运动志士呢在上海的他安全得不到保证，所以被迫呢离开上海，开始了一个长期的迁移的过程。 임시정부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항저우, 광저우, 류저우 등을 거쳐 서부 내륙 충칭까지 험난한 대장정을 이어갔다. 1937년 7월 일본이 도발한 노구교 사건은 결국 중일전쟁으로 확대됐다. 중국 정부는 일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우리에겐 독립전쟁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길이 열렸다. 임시정부는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항전 대책을 만들어 나갔다. 중일전쟁이 7월 7일 날 일어나고 약 한 달 좀 지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포고문을 발표한 거고 핵심 내용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일본과 중국의 전쟁이 벌어졌다. 이때를 이용해서 우리가 중국과 힘을 합쳐서 일본과 맞서 싸워서 우리의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포고문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폭격이 계속되던 전쟁 속에서 20살 지보경은 무엇을 보았을까? 방공호에서 떠밀려오다 차마 못 볼 것을 봤다. 한 젊은 안악이 흥건히 고인 피 속에 창자가 터지고 다리조차 날아간 모습으로 죽어있는데 젖먹이 아기는 악을 쓰듯 울며 엉금엉금 엄마 가슴 위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학교로 갈 것을 포기했다. 어떤 항전 단체라도 투신하여 이 생지옥 같은 전쟁을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일에 몸을 던지기라도 해야 될 것 같았다. 전쟁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독립운동에 투신하겠다는 의지가 점점 더 굳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충칭에서 그걸 이제 확고히 한 다음에 광복군에 입대를 하신 거죠. 1940년 9월 충칭에 임시정부 청사가 마련됐다. 충칭으로 임시 수도를 옮긴 중국 정부와 합작하며 공동애적 일본과의 항전 태세를 갖추던 시기. 충칭 시절 가장 큰 성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 창설이었다. 9월 17일 자랭빈관에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이 감격스럽게 열렸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고대했던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을 알린 자리. 김구주석, 지청천 총사령관을 중심으로 중국 각계 주요 인사가 자리한 뒤로 한국광복군이 도열했다. 그 가운데 단연 주목을 받은 이들. 당당히 광복군에 입대한 여자 광복군이었다. 근데 임정이 계속 이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중경으로도 움직이고. 그 과정 속에서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단순하게 이거는 그냥 뒷바라지 차원으로 돼서는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뛰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당당하게 군복을 입고 군 창설되는데 그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이지 않았나. 군복을 갖춰 입은 여자 광복군은 맏언니 오광심, 조순옥, 김정숙, 그리고 지보경이었다. 남자들과 똑같이 군사 기초 훈련을 받으며 실전에 대비했고 임시정부 정규군으로서의 임무에 열정적으로 뛰어들었다. 이제 여성 광복군들이 활동했던 것은 이제 선전 활동이죠. 광복군에서 이제 병력을 모집하는 추모 활동도 하고 일본하고 항쟁하는 활동도 하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선전 활동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광복군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활동인데 여성 광복군들이 가서 그 방송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잡지를 낼 때 그건 잡지를 발간하는 이런 업무도 수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전선에서 가까운 서안으로 옮겨간 총사령부는 기관지 광복을 만들었다. 광복 한글판 1호 1기 10여 편 가운데 여자 광복군 글이 2편이나 실렸다. 민족 해방혁명을 완성하는 책임이 남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두 어깨에도 무겁게 눌려있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광복군의 앞날을 위해 우리 여성의 권리와 임무를 위해 광복군 사업에 용감히 참여합시다. 오직 남녀노소를 분별할 것이 없이 무릇 한국 민족은 다 같이 일어나 힘을 뭉치어 나아가야 될 것이다. 오라, 와서 힘을 뭉쳐 적을 부수고 새 집을 짓고 새로운 삶을 찾자. 독립운동 계열에서 여성 독립운동가의 그런 발언들을 큰 비중으로 실어주고 다뤄주고 그리고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양상들은 그 이전 시대에는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런 지면이 활동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 광복군 내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남성들도 공유를 하고 포용하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같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주장이 이렇게 과감 없이 실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듬해 오광심 지보경은 제3지대 대원으로 전방 공작 활동에 뛰어들었다. 제3지대의 지대원이 다 합해서 6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3명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절반이 여자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정말 그 위험한 적군의 진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활동은 광복군의 수를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포라든지 또 강제로 학병을 끌려 나온 한국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야 돼요. 초모작전이라고 그래요. 안유성 푸양은 교통지리적 이점과 중국군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이 있는 반면 가장 위험한 작전 지역이기도 했다. 춘층에서 부양까지는 6,000리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안유성 부양이라고 하는 곳은 안유성 부양이라고 하는 곳만 일본이 못 차지했지 온 사방으로 일본이 다 점령했던 지역이죠. 점령 지역 한가운데입니다. 눈물까지 흘리는 동료의 배웅을 받으며 푸양으로 떠나는 지보경의 마음은 비장했다. 그때는 내가 살아서 돌아오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떤 신원이 발각되면 바로 죽는 거니까요. 일단 일본군 입장에서 보면은 스파이 활동이니까 바로 처형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목숨을 무릅쓰고 한 활동이었고, 그래서 비밀을 엄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초기 총활동은 성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활동을 하는데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나름대로 굉장히 초조하셨을 것 같아요. 삼지대의 주요 초모 대상은 일제 징용된 한국의 애국 청년이었다. 일본이 그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도병들을 모집해가지고 중국 전선에 파견하잖아요. 그럼 중국 전선에 가가지고 그 학도병들이 일본군을 탈출해서 임시정부 찾아가서 광복군이 됐죠. 뭐 김준엽, 장준하 이런 분들이 이분들이 1944년에 중국에 갔는데 가서 일본군을 탈출했는데 이미 탈출하기 이전에 이들은 중국에 가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다. 우리는 중국에 가면 일본군을 탈출해서 그걸로 참가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제3지대 초모 공작은 군무부에서도 극찬할 정도로 성과를 거두었다. 군무부 공작 보고서에 따르면 처음 8명으로 출발했던 제3지대 인원은 1945년 3월 말 모두 119명. 충칭으로 먼저 보낸 인원까지 포함한다면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을 모은 셈이었다. 군인의 길은 험난했다. 광복된 조국에 대한 희망을 품었기에 기꺼이 그 길로 달려나갔다. 그들이 이제 앞으로 독립될 우리의 국가, 이거는 남녀가 평등한, 또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이런 독립국가를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가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희생을 당하려면 희생도 당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독립국가는 자유로운 민주공화국을 그들도 모두 다 지향을 했어요. 그런 데서 그들이 용기 있게 참여를 한 것이죠. 수많은 여성 독립 투사의 꿈이 오늘을 만들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야 한다.